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법인의 기관을 좀 보겠습니다. 법인의 기관에 어떠한 종류가 있고 그 각각의 기관들의 권한은 무엇이고 또 그들의 어떤 법률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에 관해서 간단히만 좀 보면, 법인의 기관에는 이사와 사원총회, 감사, 이사회 이런 등등의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필요기관이라고 하는 게 이사와 사원총회가 있다. 그리고 임의기관으로 감사가 있다. 우리 법 조문에는 법인에는 대표자가 있어야 한다, 이사가 있어야 한다, 둔다, 이렇게 조항이 되어 있고, 감사는 감사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 민법에는 민법상의 비영리 법인에는 이사회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그런 기관은 아니다. 그러나 예컨대 회사법에서 주식회사에서는 이사회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또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공익법인 그 법률에 적용되는 법인에는 이사회가 있어야 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 중에 먼저 이사를 간단히 보면 75페이지에 법인의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상설의 필요기구이다 설명해 있고, 법인과 이사 사이의 법률 관계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위임 관계에 있다. 그러니까 위임이라는 건 우리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전형 계약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위임 사무의 처리를 위해서 수임인이 위임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우리 민법상은 원칙적으로는 어떤 편무, 무상계약이 위임계약인데,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해서 유상으로 즉 보수를 약정할 수 있는 그러한 계약관계입니다. 그래서 위임 사무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이러한 위임관계가 누구와? 법인과 대표자인 이사 사이의 법률관계를 형성한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민법 57조에서는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되어 있고, 민법 58조에서는 이사가 어떠한 일을 담당하는지에 대해서 쓰는데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 그리고 법인 대표권을 59조에서는 법인은 대표권을 가지고 있어서 법인 사무에 관하여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는데 각자가 법인을 대표한다. 59조 2항에 보시면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리라는 것은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은 어떤 본인에게 법률 행위의 효과 귀속을 위해서 본인을 대신해서 타인과 법률 행위를 한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해야 할 의사 표시를 이 대리인이 대신 해주는 거죠. 그러나 대리인이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하는, 그래서 그 대리인의 법률 행위가 누구에게 효과가 바로 귀속되는, 본인에게 효과 귀속을 꾀하는 게 우리 민법상이 인정하는 대리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비영리 법인에서 법인의 행위는 누구를 통해서? 대표자를 통해서 하는데, 이들 사이의 법률 관계도 대리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59조 2항에서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의미는 우리가 이제 대리를 공부할 때 보면 표현 대리, 무권 대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표현 대리나 무권 대리의 법리가 준용이 될 수 있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의미하니까 또 그거 말고도 대리하고 관련되어 있는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자, 넘어가서 우리 60조에서는 그런데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자, 요거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또 60조, 61조, 62조 등등에 관해서 쭉 나와 있는데, 그 밑에 이사의 직무 권한에서 대외적으로는 법인을 대표한다. 그래서 이사에게 법인의 대표권이 있다라고 되어 있고, 이러한 대표는 아까 59조에 따라서 법인의 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고 되어 있고, 그 대표권의 어떤 행사에 대해서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서 적용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건 대표권의 제한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데요. 제가 이제 그 조문만 쭉 이렇게 나열을 해놨습니다.
그 목차만 이렇게 쭉 나열을 해놨는데 먼저 정관에 의한 제한 그 관련 조문을 좀 읽어가면서 조문을 좀 체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민법 41조에 보시면 조문을 다시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사단법인에서 비영리 사단법인에서 이사의 대표권의 제한에 관하여 뭐 여기에 어떤 꼭 사단법인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그 이사의 대표권의 제한에 대해서 정관의 규정이 있어야만이 효력이 있다. 법인을 설립하면서 당사자 사이에 대표는 이사는 이러이러한 행위만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했다 할지라도 그러한 규정이 정관에 없으면 그 어떤 합의한 내용은 효력이 없다라는 얘기고요. 이것과 관련돼서 같이 봐야 될 거는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60조를 같이 보아야 합니다. 60조 다시 한번 보면은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정관에 이사가 예컨대 외부 기관하고 뭐 했을 때 대출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임원회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정관에 규정이 되어 있으면 그 정관의 규정 내용대로 당사자인 그 사단의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효력이 있지만 대외적으로 즉 예컨대 담당 이사가 대외기관, 금융기관하고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데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예컨대 10억 원을 빌리는 그러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나중에 그 금융기관이 대여금 반환의 변제기가 되었을 때 그 법인에게 대여금 반환을 청구했으면 그 경우에 이 법인에서는 그죠? 법인에서는 내부적인 절차, 임원회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법인은 책임질 수 없다. 즉 대여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뭐다? 등기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게 이사의 대표권 제한 문제에 대해서 등기가 되어 있다면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즉 을이라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그 대표권 제한을 주장할 수 있지만 그 금융기관에게 공시되어 있는 그러니까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면 금융기관에게 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대해서 주장할 수 없다. 그러니까 법인은 설령 내부의 어떤 그 제한인 임원회의를 거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게 등기되어 있지 않다면 그 법인은 대여금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 안 한다. 부담해야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을금융기관이 그 대표권 제한 내용을 알았어요. 정관에 규정되어 있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외부기관과 금융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 각 법인의 대표자는 임원회의의 결의를 거쳐서 임원회의에서 의결된 대로 결의된 대로 이제 을금융기관하고 금융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그래서 이러한 정관의 규정이 있음을 알고 그렇지만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이러한 상태에서 을금융기관하고 각 법인의 대표자 A 사이에 각 법인 명의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에 다시 말하면 을금융기관 거래의 상대방이 악이라는 얘기죠. 대표권 제한 사실에 대해서 악이었을 경우에 설령 등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악의의 상대방에게 그러한 그 대표권 제한 사실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느냐, 즉 그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선의의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악의의 상대방은 보호할 필요가 없고 선의의 상대방만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악의의 상대방에게는 설령 등기가 없더라도 대항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견해도 있고요. 이 견해가 우리 학설로는 다수설인 것 같아요. 우리 교과서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다수설이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렇지만 민법의 60조에서 거기에 선악을 불문하고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악이든 선이든 상관없이 선악을 불문하고 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 상대방에 대해서는 대표권 제한 사실을 뭐 할 수 없다.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입장도 있는데 이게 이제 소수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판례가 취하고 있는 입장은 소수설의 입장인 악의의 제3자에 대하여도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런 어떤 대표권 제한을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일전에 여러분들이 그 사례 문제를 한번 이미 풀어보신 내용인데요. 제가 사례를 간단하게 읽어보면 각 법인의 정관에는 법인의 대표가 외부 기관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경우에는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정관에 규정되어 있다. 41조에 따르면 정관에 규정이 있어야 대표권 제한의 효력이 있다 그랬고요. 하지만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법인은 등기를 하지 않았다. 법인 등기부에 대표권 제한 사실이 등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60조에 따르면 상대방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내용이 이제 적용될 수 있는데, 그런데 각 법인의 대표 A는 임원회의를 거치지 않고서 을은행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다. 을은행은 각 법인의 정관에 위와 같은 규정이 있음과 그러한 금전 차용에 관하여 임원회의가 없었음을 알고 있었다. 대표권 제한 사실뿐만 아니라 그 어떤 그 제한 내용 자체 그거를 거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다. 이후에 이 차용금에 대한 변제기가 도래하였지만 각 법인은 을은행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이에 을은행은 각 법인을 상대로 차용금 및 그에 대한 이자 그리고 또 그것들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상환을 청구하였다. 이때 을은행의 그 상환 청구는 인용될 수 있느냐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대표권 제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판례 입장에 쫓아서 문제를 해결하자면, 그죠? 정관의 규정이 있어서 어떤 대표권 제한 사실에 대한 그 구성원들 사이의 효력은 인정이 되지만 대외적으로 상대방 즉 을은행에게도 대항할 수 있기 위해서는 뭐 해야 한다? 등기되어야 한다. 비록 악의의 상대방이라 할지라도 우리 민법 60조가 선악을 불문하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의 취지를 비추어 보면 우리 다수설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 소수설 그리고 우리 판례 입장에 따르면 그 각 법인은 그러한 대표권 제한 사실을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사원총회 의결에 의한 제한 이렇게 이제 제목이 붙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사원총회를 통해서 대표권을 제한할 수 있느냐 이런 겁니다. 사원총회를 통해서. 근데 우리 민법에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규정이 없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사원총회를 통해서 대표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사원총회를 통해서 대표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정관의 규정이 없는데 대표권은 이렇게 제한된다. 뭐 임원회의를 거치라. 아니면 이러이러한 것만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없는데,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구성원들이 모여서 사원총회를 통해서 대표권을 제한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통상적으로 사원총회에서는 결의를 어떻게 하냐면 그 사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 그 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 결의를 합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조문을 우리가 75조를 잠깐 보실까요? 민법 75조. 총회의 결의는 본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과반수가 출석해야 하고 그 출석한 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 결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정관의 규정이 없지만 사원총회를 통해서 정관을 변경하는 거하고 비슷하잖아요. 어찌 보면은. 그죠? 사원총회를 통해 가지고 정관에 있는 내용도 없는데, 정관에는 대표권 제한에 관한 내용도 없는데 정관을 변경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원칙적으로 사단법인에서 정관 변경을 하려면 그때 의결 정족수는 정관 변경의 의결 정족수는 42조를 잠깐 보시면요. 42조 1항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 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랬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런데 사원총회에서는 과반수 출석의 과반수 결의권 이걸로 변경할 수 있다. 그러면 대표권 제한을 이라는 게 사원총회를 통해서 정관을 변경하는 것처럼 이루어지는데, 그 정족수가 그냥 사원총회 결의 방법으로는 과반수 출석의 과반수 결의권을 하니까 훨씬 더 정도가 낮은 거죠. 정관 변경보다. 그래서 이런 어떤 대표권 제한과 같은 내용을, 그죠? 정관의 규정이 없으면 효력도 없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사원총회를 통해서 제한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옳지 않다. 이런 입장도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 이제 사원총회를 통해서 대표권 제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은 왜 그런 입장을 펼치냐면은 그들도 근거는 있으니까요. 그 근거를 잠깐 좀 보시면 어디에 이제 근거하고 있냐면 우리 민법 59조입니다. 59조에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사단법인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자가 대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물론 정관에서 규정한 취지에 반하지 않고 또한 그리고 사원총회의 결의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거에 따르면 대표권 제한도 정관에 규정이 없지만 사원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입장이 있어요. 그런데 사원총회의 결의의 방법하고 정관 변경을 할 수 있는 그런 의결 정족수하고의 기준을 비교해 보면 그냥 사원총회만으로 대표권 제한을 하는 건 좀 무리가 아니겠는가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익 상반 행위인데 조문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64조입니다. 특별 대리인의 선임이라 그래서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이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 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복임권의 제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사가 자기 자신이 직접 일을 하지 않고 법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업무를 수행하게끔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대리에서는 이들을 복대리라고 합니다. 대리인이 본인의 대리인을 또 선임하는 것. 대리인 자신이 본인의 어떤 법률 행위를 대리하는 게 아니라 대리인이 또 복대리인을 선임을 해서 그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본인의 법률 행위를 대신하게 하는 것. 이런 걸 복대리라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이사가 자기 자신이 직접 행위를 하지 않고 다른 타인을 통해서 법인의 행위를 하게끔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복임권이라고 그러는데 이 복임권은 그죠? 제한적으로만 인정이 된다. 그 관련 조문이 62조입니다.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해서 포괄적인 이런 어떤 대리권을 수여하는 거 이런 거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가 자기가 가지는 모든 권한을 누구에게 타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 이런 것들은 무효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내려오면 이제 대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조문 확인해 본 것처럼 민법 58조에서는 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 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 밑에 43번 판결은 이사와 그 법인 자체 사이 두 법인과 이사 사이의 법률 관계에 관한 내용인데 뭐냐면 이제 아까 우리가 간단하게 보면은 대표자 이사는 법인하고는 어떤 관계에 있다.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위임 관계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임 관계에 있다 보니까 위임 계약의 그 법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되는 사례에서는 법인이 이사를 이제 해임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는데 해임하려고 하는데 그 해임을 하면은 위임 계약에서는 위임인.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법인하고 이사 사이에서는 보면은 위임인이라고 할 수 있는 법인하고 이사 사이에 이 법률 관계가 문제되는데 그 위임 계약에서는 위임 계약을 아무 때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위임 계약을 아무 때나 해지할 수 있고 다만 이제 조금 제한적인 내용이 뭐냐면 당사자 사이에 상대방에게 뭔가 불리하게 될 그 해임을 한 경우에 그러니까 해지를 한 경우에는 뭐 해야 된다. 손해를 배상하고 위임 계약을 해지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래서 일을 맡겨놨다가 사무처리를 맡겼다가 그냥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만해라 이렇게 해지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규정이 그대로 우리 이사하고 법인 사이에 준용이 되면 어떻게 된다? 법인에서도 이사를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사단의 구성원들이 법인 설립 행위를 하면서 정관에 이사의 해임 사유를 규정해 놨을 경우에도 언제든지 법인은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문제되는데, 이 판례에 따르면 정관에 어떤 특정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으면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돼 있으면 그러한 것에 따라야지, 정관의 규정에 원칙적으로 따라서 정관에서 규정한 대로의 사유가 발생해야 이사를 해임할 수 있지, 임의로 언제든지 해임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 그 43번 판결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옆 페이지로 넘어오면 이사회, 법인의 기관 중에 이사회는 민법상 법인에는, 그러니까 민법상의 비영리 법인에는 이사회가 필수 기관은 아니다. 그다음에 임시이사, 임시이사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듯이 대표 기관에 해당하는데 63조는 이사가 없거나 결혼이 있는 경우에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법인의 기관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고, 그 대표권 제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자, 조금 넘어가서 이제 법인은 저기 다음 페이지로 넘어와서 오른쪽 페이지에 법인의 그 정관의 변경을 간단히 좀 보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아랫부분에 정관의 변경이라고 되어 있어. 정관의 변경이란 법인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조직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정관 변경에서 사단법인은 자율적 탄력성을 가지는 반면에 재단법인은 타율적 고정성을 가진다. 이 얘기는 뭐냐면 원칙적으로 사단법인은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관이라는 게 그 성질이 뭐라 그랬죠? 자치법규라고 그랬습니다. 사단의 구성원들이 그 법인 설립 행위, 즉 정관 작성을 할 때 그들이 정해놓은 자치법규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법률의 해석의 방법에 의해서 해석을 한다고 그랬고, 뭐 과반수 이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었고요. 그런데 그래서 그 자치법규이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가 적용된다? 사단의 구성원들의 단체 자치, 당사자 자치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변경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민법은 아까 읽어본 것처럼 42조에서 무엇을? 정족수를 좀 제한을 해놨습니다. 3분의 2로 제한을 좀 해놨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항상 그러면 3분의 1을 지켜야 하는가? 정관에 달리 정할 수 있는가 이겁니다. 사원의 과반수로 결정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정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 42조는 정관 변경의 그 의결 정족수에 대해서 3분의 2라고 규정은 되어 있지만, 3분의 2라고 규정은 되어 있지만, 그런데 달리 정해서 그 정족수를 정관에 정하면 그 정관에 규정된 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사단법에는 원칙적으로 정관 변경을 할 수 있는데 정관에 이런 규정이 만약에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정관을 절대 변경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규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관을 변경할 수 있느냐라는 게 이제 학설상에 좀 논란이 좀 되고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도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우리 통설의 입장이. 그런데 정족수가 조금 달라요. 3분의 2가 아니라 총사원의 동의에 의해서 그러한 경우에도 정관 변경을 할 수 있다라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재단법인의 경우에는 조금 이제 차이가 있는 게, 아까 재단법인은 누구의 의사에 의해서, 설립자, 출연자의 의사에 의해서 그 재단이 모여서 성립을 하는 게 재단법인인데, 그러니까 출연자의 의사가 중요하죠. 그래서 재단법인의 정관을 함부로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재단법인의 정관은 허용되지 않는다.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민법이 예외적으로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해서 이제 규정을 해놓고 있는데, 그것에 관한 근거 규정이 45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45조, 46조 이렇게 이제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 관련한 내용을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재산은 있는데, 재단법인의 재산은 있는데 재단법인의 그 목적이
달성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목적을 좀 변경해서 하고 싶다 이런 겁니다. 그런 경우에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설립자가 지정한 목적을 변경해서 어떤 다른 목적을 좀 달성하고 싶은데 그런 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예외적으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주무관청이 허가를 받아서 정관 변경도 가능하다. 근데 이 정관 변경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그 목적 달성을 할 수 없는 거를 계속 재단법인을 유지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그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그 취지를 살리자면 결국은 목적을 조금 조정할 필요는 있는 거죠. 결국 그 재단법인 설립 목적의 실현의 수단으로서 그런 어떤 정관 변경을 이루는 것, 그런 것들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다음에 조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실 게 80페이지에 보시면 45번 판결이 있습니다. 이제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이건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이건 이제 정관 변경이 있으면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그 정족수에 맞춘 결의가 있어야 하고 또 하나 요건으로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예외적으로 허용되긴 하지만 그 정관 변경에 대해서 뭐가 있어야 한다.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하는데 주무관청의 그 허가가 어떤 의미인지에 관해서 45번 판결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거에 그러니까 이 96년 이 5월달 이 판결을 기준으로 해서 이 판결에 의해서 그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의 법적 성질을 무엇으로 보고 있는지 좀 참고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법적 성격은 인가라고 한다 있죠. 법률상 허가라는 표현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성질에 있어서는 법률행위 효력을 보충해 주는 것이지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성격이 아니므로 그 법적 성질이 인가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법인 부분은 이런 정도로 간단히 좀 보고요. 뭐 다른 것도 좀 내용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자 시간이 좀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정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법률 관계의 권리와 의무 부분을 좀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법률 관계라 하면 권리의 주체 당사자들이 권리와 의무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권리와 의무에 의해서 법적으로 구속되는 관계를 우리가 법률 관계라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법률 관계인 거하고 법률 관계 아닌 거하고 어떻게 구별이 되느냐. 그러니까 그 법률 관계 아닌 거를 우리가 호의 관계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어떤 경우에 호의 관계가 법률 관계가 되고 어떠한 경우는 그냥 호의 관계로 그대로 남아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예를 들은 게 이렇게 집에 가는 길에 친구를 태우고 갔다 이겁니다. 그 친구한테 옆자리에 앉게 해주고 허락해주고 데려다 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사고가 안 나고 그러면 문제가 안 되는데 가다가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났다. 그러면 친구를 태워준 그 운전자가 그 사고로 인해서 입은 그 친구의 손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이 있느냐 이건. 이런 부분에 관한 게 이제 우리가 그냥 호의 관계이니까 그냥 내가 공짜로 호의로 태워준 거니까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느냐 아니면 일정한 경우에 책임을 져야 하는가 이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호의 관계하고 법률 관계를 구별하는 그 어떤 기준이라는 게 특별히 이렇게 마땅히 딱 눈에 보이는 그런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우리가 당사자 사이에 법적으로 구속된다고 하는 그러한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한다라는 게 기본적인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자, 구체적인 어떤 그 개별 사건마다 어떠한 경우에 호의 관계가 법률 관계가 되는지 그 부분에 관한 이제 내용은 개별 사건마다 이제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될 텐데 이런 구별의 기준은 바로 당사자 사이에 법적으로 구속되는 그러한 의사가 있는지가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어떤 호의 관계에서 그죠? 운전자가 옆에 있는 동승자에게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러한 관계로 발전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에 관해서 우리 불법행위 책임이나 계약상의 책임으로 많이 언급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거는 관련되는 부분에서 나오면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제 이 권리와 의무 관계, 법률 관계에서 조금 더 이제 그 권리와 의무의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82페이지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내용은 익히 잘 들으셔서 알 텐데 82페이지에
기본적으로 잘 아시는 것처럼 채권과 물권 이거는 뭐 구별을 잘 하셔야 합니다. 그죠? 뭐 설명이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채권이라는 거는 그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어떤 특정한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고 상대권이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이고 반면에 물권은 물건을 지배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데 그 물건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게든지 권리자 본인 이외에 누구에든지 주장할 수 있고 절대권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채권에서 가장 본질적인 요소 우리가 이걸 채권의 효력이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내가 채권을 누군가에게 가졌다. 갑이라는 채권자가 을이라는 채무자에게 채권을 가졌다는 얘기는 그죠? 채권을 가졌다는 얘기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야? 그 채권의 목적은 급부죠, 급부. 누가? 채무자의 을이 채권자 갑에게 뭔가를 해줘야 할 급부. 이게 채권의 목적이라는 건데 이 급부를 누가? 채무자 을이 채권자 갑에게 이행할 것을 뭐 할 수 있는 권리,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채권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청구권인 거죠. 그래서 갑이라는 채권자가 을이라는 채무자에게 뭔가 그 급부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우리가 채권에서 나오는 청구권을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을이라는 채무자가 채권자 갑에게 채무를 이행을 하면 그 급부를 채무자가 뭐 할 수 있다? 채무자에 의해서 이행된 이 급부를 보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법률상의 원인으로 채권이라는 게 있어야, 그죠? 갑이 이 유효한 채권이 있어야 을로부터 지급받은 급부를, 인도받은 급부를 보유할 수 있는 급부 보유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때 이행을 안 하면 뭐 할 수도 있다? 그것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도 있다. 그래서 강제 실현, 그러니까 강제 집행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강제할 수도 있다. 이 강제력은 이제 조금 더 구별해서 얘기를 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그죠? 요거를 소구력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송에 의해서 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서 그 급부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러한 효력이 있고, 또 하나는 이걸 여기에 좀 줄여서 이제 이걸 강제력, 강제 집행. 그래서 집행력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송을 통해서 승소했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소송을 통해서 승소했으면 그 소송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집행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판결문이나 교과서를 통해서 보시면 집행권원이라는 의미가 나옵니다. 집행권원이라는 단어가. 이제 민사집행법상의 용어인데요. 집행권원이라는 게 이게 있어야 민사집행법상의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집행권원은 판결문입니다. 확정 판결문. 그러니까 소송을 통해서 나온 이 판결문을 가지고 뭐를 해서 집행할 수 있다는 집행문을 부여받아서 강제 집행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판결문 등을 우리가 집행권원이라고 그러는데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그죠? 채무자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이 다 인정이 되기 때문에 갑은 을에 대해서 채권을 실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채권에 기해서 생기는 청구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채권하고 청구권이라는 의미가 같은 말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물권이라는 얘기는 그죠? 관해서 물권이라는 건 갑이라는 물권자가 있습니다. 예컨대 소유자입니다. 소유자인데 여기 이제 상대방이 을이 있는 거죠. 을이 있는데 X 토지가 있다 이겁니다. X 토지의 갑이라는 소유자는 우리가 이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보면 그죠? 이 갑구에 X 토지 등기부 등본 갑구에 갑 소유 이렇게 해서 소유권이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유자는 을뿐만 아니라 병정 누구에게도 자기 자신이 소유자임을 주장할 수 있고 누구의 방해에 대해서도 다 그 방해를 배제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이런 권리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이걸 소유권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또 굳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이 물건 엑스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만 물권으로 부여받은 자, 그 자를 우리는 지상권이라고 그럽니다. 건물 소유를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그게 물권적으로 부여받은 게 지상권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사용 수익에 관한 권리만 물권적으로도 부여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용 수익 처분 완전한 어떤 전체적인 물권을 다 가질 수 있는 권리, 그러한 권리가 바로 소유권이라는 건데, 예를 들자면 이 소유자 갑과 상대방 을 사이에 이 토지를 둘러싸고 어떤 법률 관계가 생겼다 이겁니다. 그때 예컨대 갑에 아무런 허락도 없고 어떤 갑과 을 사이에 법률 관계도 없고 그 이외에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엑스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전혀 없는 을이 엑스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다 현재. 그때 갑과 을 사이에서는 어떤 계약이라는 게 없잖아요. 계약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계약상의 어떤 채권 이런 거를 주장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이겁니다. 이때에 이 엑스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해서 무단으로 점유하지 말고 나가라. 점유하고 있어서 이 토지를 나에게 돌려주라. 그죠? 그러니까 나가라는 얘기죠. 나가라는 얘기. 그래서 이렇게 이 토지에서 나가줄 것을, 다시 말하면 토지를 나에게 제대로 인도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여기서 말하는 이런 채권에 기한 채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갑이 소유자, 즉 물권자로서 을에 대해서 가지는 어떤 권리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그러니까 똑같이 여기서 청구권이라는 용어를 쓰고 그 청구의 내용은 뭐예요? 을이 이 엑스토지를 정상적으로 갑에게 제대로 인도해 줄 것, 반환해 줄 것, 그 급부를 내용으로 하지만 이 청구의 그 원인이 되는 이 권리는 어떤 권리다? 갑이 가지는 소유권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다. 소유권은 우리가 물권이라고 그러고 그 물권에 의해서 나오는 청구권이라고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가장 대표적인 성질을 얘기하면 소유권은 자기가 주장을 하건 안 하건 항구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에 의한 청구권도 이자가 계속 방해하고 있다면 그 방해 배제하거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이런 물권적 청구권도 뭐에 걸리지 않는다. 항구적인 것이기 때문에 갑이 소유자인 한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성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과 채권에 기한 채권적 청구권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개념적 구별을 좀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 83페이지에 민사소송에서 빈번한 청구의 유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금전지급 청구로 가장 대표적인 게 소비대차에 기한 대여금 청구, 매매대금 지급 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계약 해지하고서 하는 손해배상 청구, 또 담보책임 내용으로서의 손해배상 청구, 이런 것들은 주로 금전을 대상으로 합니다. 금전을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하는데, 지난번에 한번 제가 예를 들어서 쭉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당사자의 계약관계에 의해서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불법행위에 기한 금전을 청구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부당이득 반환을 이유로 하는 금전 지급의 청구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각각의, 그러면 소비대차에 기한 대여금 반환 청구할 때 그 법률 요건이 무엇이고, 즉 요건 사실이 무엇이고, 뭐 매매대금, 부당이득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각각 주장 증명해서 이제 소송에 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빈번한 것들이 이런 것들이고, 등기에 관한 청구권으로는 부동산에 관한 매매 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그러니까 매매 계약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밑에 줄에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청구권, 이거 간단하게 사례를 좀 구성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엑스토지 등기부 등본을 봤더니 엑스토지 등기부 등본 갑구에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을이라는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어서 갑이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자기 자신 소유의 엑스토지 위에 을이 소유자라고 등기가 되어 있더라. 나중에 내막을 알고 봤더니 을이라는 자가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마치 자기가 갑으로부터 매수한 것처럼, 그래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을 명의로 격려해놨습니다. 이때에 서류를 위조해서 매매도 없었는데 마치 매매가 있는 것처럼 가장해서 을이 자기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거, 이 등기는 뭐다? 무효라는 겁니다. 그죠? 무효이기 때문에 을은 소유권이 있다 없다? 소유권이 없다는 얘기죠. 소유권이 없어서 지금 현재 등기부에는 현재 을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지만 진정한 소유자는 누구? 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갑이 누구를 상대로? 을을 상대로 해서 갑과 을 사이 어떤 계약 관계는 없는 거죠. 계약 관계는 없는데 이 등기부에 엑스토지에 을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있는 관계로 갑은 어떤 상태다? 소유권을 방해받고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이 방해를 제거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누구에게 있다? 갑이 있다 이겁니다. 갑이 그러한 가지는 법적 근거는 소유자로서 가지는 권리다 이겁니다. 소유자로서 이 등기를 말소시킬 그러한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이겁니다. 가지는. 그래서 갑은 누구를 상대로? 을을 상대로 해서 을 명의 이 소유권 이전 등기에 말소할 것은, 그죠?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을은, 그죠?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는 등기의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 이렇게 해서 그러면 갑이 소유자로서 을을 상대로 해서 상대방 을을 상대로, 이 상대방은 원인 무효의 등기를 지금 가지고 있는 자, 이 자를 상대로 해서 이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고 있는데 이 등기의 말소 청구권이 어떤 권리다? 채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물권적 청구권, 이제 그 요건에 따라서, 그러니까 누가? 갑이 진정한 소유자여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을 명의의 원인 무효의 등기가 있고, 그죠? 그래서 그러한 원인 무효의 등기에 의해서 누가? 갑이 소유권을 방해받고 있으면 을 명의의 등기를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나온다. 이걸 우리가 이제 개념적으로 통칭해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이라 그러고, 이거를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 청구권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에 병이라는 자가 또 있습니다. 등기부에. 세 번째 등기에 이제 병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어요. 나중에 연유를 알고 보니까 을이 자기 이름으로 위조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놓고, 자기가 그러니까 이게 매매도 없었고 서류 위조에 의한 등기이기 때문에 원인 무효이고, 그러니까 을은 소유자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에게 매도하고 병으로부터 돈을 받고 병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갑이 소유권을 회복하려면, 이거 이제 잘 이해해야 됩니다. 갑이 소유권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갑이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을 것만 말소해서 안 되죠. 누구 것도 말소해야 되는 거예요? 병 것도 말소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말소되어야 할 등기의 명의자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피고가 누가 되는 거예요? 을도 피고고 병도 피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은 두 사람을 다 상대로 해서 싸워야 돼요. 물론 이게 소송법적으로 한 소송에서 반드시 둘 다 상대로 해야 되느냐, 순차로 상대해도 되느냐, 그러니까 따로따로 해도 되느냐, 아니면 반드시 둘 다 상대로 한 소송에서 그 피고로 지정해서 싸워야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기로 하고, 일단은 을의 등기와 병의 등기를 다 말소를 해야 갑이 소유권을 회복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갑은 을뿐만 아니라 병을 상대로 해서도 병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는 자들이 다 있으니까. 자, 이런 경우입니다. 만약에 다시 이거를 그리면 갑, 을, 병 있는데 갑이 병을 상대로 해서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에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면 병께 말소가 되는 거예요. 그죠? 승소해서 이 판결문을 가지고 등기를 말소시키면 병 등기가 말소되면 등기부상 누가 소유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을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을 등기도 말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을이 자발적으로 말소 안 해주니까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문을 받는 거죠.
판결문을 받으면 그 판결문 가지고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으니까. 그죠? 판결문을 가지고 등기를 말소를 신청하면 가능하니까. 그래서 병을 다 등기가 말소돼야 비로소 갑이 진정한 권리자로서 소유권을 회복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갑은 을과 병을 상대로 해서 말소를 해야만 다 자기의 소유권이 제대로 실현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너무 번거롭잖아요. 너무 번거로우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다시 병으로부터 갑이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냥 이 등기부 등본에다가 이렇게 네 번째로 말소해서 하지 말고 병으로부터 소유권을 그냥 이전 등기 받으면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응? 이것도 가능하다 이겁니다. 이것도. 그런데 이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제가 이렇게 썼다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소이등 뭐 이렇게 동의항 뭐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어. 그건 없는 용어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병으로부터 이렇게 받는 거 뭐예요? 가장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어떤 매매나 교환 이런 거잖아요. 증여. 그런 거는 매매 계약에 의해서 나오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또는 교환 계약에 의해서 나오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아까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그랬어요. 계약상의 청구권이니까. 그런데 요거는 병과 갑 사이 어떤 계약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진정한 소유자로 자기가 등기가 되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들이 등기를 원인 무효의 등기를 창출해내서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으니까 소유권에 기해서 말소를 했는데 이 말소가 이들을 다 상대로 해야 되니까 번거로우니까 그냥 갑은 병을 상대로 해서 내 거 돌려줘. 그런데 돌려달라는 방법이 어떤 방법? 네 거를 말소하면 을이 소유권이 살아나고 그래서 또 을 걸 말소해야 되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이쪽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요거는 어떤 채권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소유자의 소유권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그래서 소유권에 기한 어떤 청구권이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그래서 이걸 이름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하고요. 그 법적 성질을 어떤 걸로 한다.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게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그 보신 바와 같이 등기에 관한 청구권 중에 물권적 청구권 두 가지 유형을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 청구권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약에 의해서 채권적으로 발생하는 것도 있고 물권적으로도 발생하는 것도 있다라는 것이고 형성권은 뭐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제가 단독행위 이런 것 관련해서 설명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게 취소, 해제 뭐 이런 것들입니다. 자, 참고해서 나중에 보시고요. 다만 그 밑에 단락에 청구권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형성권이 그 성질을 가진 것들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하시고 항변권 가장 대표적인 게 동시행위 항변권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보증인이 가지는 최고 검색의 항변권 참고해서 보시고요. 그다음에 84페이지로 넘어가면 의무와 구별 개념이래. 이제 의무는 뭐 여러분들이 뭔지 잘 아시는데 우리가 개념적으로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게 의무하고 개념을 좀 구별해야 되는 거라고 해서 책무라는 말이 나옵니다. 책무, 간접 의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의무를 불이행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 의무에 대한 불이행의 책임을 물어서 강제 이행을 청구한다든지 본래적인 그 급부에 의무의 내용을 강제적으로 실현한다든지 그 의무가 불이행이 되면 손해를 입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지 그런 것들이죠.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 책무적 성격이라는 것은 그러한 책무를 부담하는 자가 불이행을 하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그 규정된 내용대로의 어떤 법적 불이익을 입는다. 그래서 이거를 본래의 의무하고 좀 구별을 해서 설명을 합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참고해서 보시고요. 그다음에 그 권리의 경합. 그래서 청구권 경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요거는 제가 지난번에 이미 말씀드렸어요. 어떤 채무자가 채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아서 채권자에게 어떤 손해가 생기면 그 권리는 채무 불이행, 그러니까 계약상의 책임으로서의 채무 불이행 책임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어떤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한 행위로서 손해를 끼쳤으면 어떤 책임이 생길 수도 있다. 불법행위 책임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채무 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몇 조에 의해서? 390조에 의해서 생기는 겁니다. 근거가 390조에 의해서 생기는 건데 불법행위가 되면 750조에 의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행위가, 하나의 불이행이라는 그러한 행위가, 하나의 그 사실이 무엇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이 두 개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깁니다. 이러한 것들을, 그 권리가, 그러면 이 청구권이 말씀드린 것처럼 둘 다 주장이 가능한 것인가,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배척하는 그러한 관계일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배척하는 관계를 바로 밑에 있는 법조 경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가 계약을 예로 들면 계약이라는 건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결합 관계를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특별 구속 관계라고 그랬어요. 우리 앞에 있는 학생하고 저하고 어떤 계약을 맺었는데 학생이 저한테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묻겠죠. 그거는 390조에서의 채무 불이행의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검토를 해야 합니다. 불이행이라는 하나의 사실이 채무 불이행 책임을 충족하는가, 그렇다면 그 근거는 390조 이하의 규정을 적용을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불이행의 사실이 또 어디도 충족을 하면 750조가 규정하고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요건도 충족을 하면 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권리가 생긴다 이거죠. 그런데 390조 이하의 손해배상 청구권하고 750조 이하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같은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다른 권리이기 때문에 과연 이 두 권리가 동시에 다 주장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불법행위는 일반적인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고 나의 어떤 신체나 나의 생명을 훼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자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특정의 법률관계, 특별구속관계가 없는 모든 사람들과의 법률관계가 될 수 있는데 채무불이행이라는 이러한 법률관계는 채권자와 채무자만의 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찌 보면 특별한 사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학설에 따라서는 이렇게 채권자, 채무자 사이의 채무불이행 책임은 뭐하고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 그런 불법행위 책임보다는 어떤 관계다, 특별한 관계다. 그러면 법률의 어떤 그러한 관계에서도 특별법하고 일반법이 있으면 뭐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특별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처럼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이 권리가 존재하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것도 입론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러한 견해도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이런 걸 우리가 밑에 설명하는 법조 경합 관계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특별법이 일반법을 배척하는 그러한 관계일 수도 있는데 우리 판례는, 다수설은 청구권 경합을 인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이 요건이 충족이 돼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면 390조 이하의 손해배상 청구권, 그리고 같은 사실이 무엇도 충족을 하면 750조의 불법행위도 충족을 하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하고 동시에 다 경합한다. 둘 다 주장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범위 내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의적으로는 뭐 채무 불이행 책임, 그러니까 계약 관계를 먼저 묻고 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했음을 이유로 채무 불이행 책임을 먼저 묻고 계약 관계가 예컨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또 그 계약상의 채무라고 주장하는 게 계약이 무효가 됨으로써 채무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에 대비해서는 또 뭘로 예비적으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심리해서 둘 다 뭐 주의적인 게 인정이 되면 예비적인 게 굳이 심리할 필요는 없겠지만 주의적인 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예비적인 것이라도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난번에 계약상의 어떤 그런 권리 의무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장 먼저 살펴보시라는 게 그런 취지입니다. 그다음에 뭐 불법행위 관계, 또 부당이득 관계, 사무관리 관계 이런 것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법조 경합 권리의 충돌은 참고해서 보시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에 관해서 신의 측에 관해서 나오는데요. 우리 민법은 제2조에서 1항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2항은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게 뭐 신의 측에 관해서 이렇게 길게 설명할 건 아니고요.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으로 신의 측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교재를 통해서 그 보충하시기로 하고요. 신의 측의 기능,
거기에 보면은 이 신의칙이라는 게 뭐였어요? 우리가 법원 할 때 잠깐 이렇게 보았는데 우리 민법 1조는 법원이라는 표제를 가지고 법률의 규정이 있으면 그거에 의하고 그것이 없으면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도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근데 조리가 뭐라고 그랬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의칙을 조리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의칙에 의해서 그러니까 일종의 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권리의 의무의 발생의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강학상 좀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법 보충 기능, 법 수정적 기능, 법 형성적 기능, 형평적 기능 이런 등등의 내용을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중요하고 우리가 이미 했던 내용인데 중요한 것으로 반복해서 얘기하자면 그 85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그 마지막 줄에 신의칙은 강행법규적 성질을 가진다. 이러한 점에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그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건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소송법에서는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갑이라는 원고가 을이라는 피고를 상대로 해서 예컨대 10억 원을 지급하라 이런 청구를 했습니다. 10억 원을 지급하라고 청구를 했으면 그 예컨대 10억 원 지급하라고 그랬는데 법원이 야 너는 받을 게 20억이 있어. 그러니까 을은 갑에게 20억 원을 반환하라 이렇게 판결해 줄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해주면 안 되죠. 그죠? 갑이 주장하고 그 증명한 내용, 그 범위 내에서 법원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원칙적으로 주장하지도 않고 증명하지도 않은 그러한 내용을 법원이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갑이 10억 원을 달라고 그랬으면 10억 원의 범위 내에서 갑의 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지를 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상한 말로 표현하면 처분권주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갑이 주장하고 증명하는 그러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법원은 판단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변론주의가 적용된다 이럽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당사자가 주장하고 증명하는 그러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법원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영역에서 중요한 건 뭐겠어요? 주장책임, 증명책임입니다.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었음을 누가 증명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취소권의 성립 요건 중에 무엇을 주장하고 증명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 그 주장 증명해야 될 내용을 빠뜨리고 증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그 증명하지 못한 자에게 소송상의 불이익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소송에서의 처분권주의, 변론주의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나온 거 신의칙은 뭐라는 얘기? 법원이 직권으로 한다 이거죠. 당사자가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판단해서 요거는 신의칙 위반이다. 그러면 그 권리를 행사한 자의 그 권리 행사가 신의칙 위반이면 그 권리 행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직권으로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 86페이지의 그 두 번째 줄에 신의칙은 적용상의 한계가 있다. 현존하는 법규에 구속된다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도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법률의 규정에 분명히 구체적으로 인정되는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는데 그 법률 요건 충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무조건 신의칙에다가 갖다가 법률을 붙이는 거 이런 건 허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용에 있어서 최후의 수단으로서 인정이 된다는 얘기고 그 얘기가 밑에 아래 단락에도 반복이 되는데 하여튼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그 밑에 단락 그러니까 신의 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그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오면 어떤 사실에 대해서 상대방이 신뢰할 만큼의 어떤 신의를 공여했고 그러한 신의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가치가 있는데 그래서 그 신의에 따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반대의 상황이 돌아오면 뭐에 반하면 정의관념에 반한다는 그러한 결과가
생길 정도가 된다. 오늘 여러분들이 사례 풀어보신 것처럼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건물을 지으라고 허락을 해줬어요.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소유권이 이전되는 건 아니잖아요. 엑스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은 어떤 거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누구 명의로? 을 명의로 이루어졌어야만이 을에게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그때야 비로소 을은 그 엑스토지를 사용 수익 처분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사용해서 그 위에 건물을 지을 수도 있고 자기가 제3자에게 팔 수도 있고 이런 것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아직 갑은 대금도 안 받았고 또 소유권 이전 등기도 아직 넘겨주지 않은 상태에서 대금도 받지 않은 채 을에게 너 건물 지어도 좋다라는 승낙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을이 그 승낙을 받고 건물을 지었어요. 그리고서 그 건물을 누가? 을이 병 등에게 분양을 해줬다 이거죠. 그러니까 건물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현재 병 등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의 소유권은 현재 누구에게 있다고요? 갑에게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병 등은 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가 구체적으로 판단해 보건대 예컨대 지상권, 임차권, 사용대차상의 차주로서의 권리 이런 것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을이 사용 승낙을 받은 것 자체는 매매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돼서 네가 대금 다 어차피 다 낼 거니까 계약이 유효하게 전개될 것을 기본적으로 깔아놓고 사용 승낙을 해주니까 그 사용 승낙의 허락된 내용은 누구에게만? 을에게만 효력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계약이 해제돼 버렸다 이겁니다. 뭐 구체적인 사유는 적시되어 있지 않지만 어떤 이유에서 예컨대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갑이 계약을 해제해 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갑은 엑스토지의 계속적인 소유자이고 병 등은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보지만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의 소유권하고 건물의 소유권이 서로 분리될 수 있다. 즉 건물의 소유자하고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우리 기본적인 우리 민법상의 태도인데, 그죠? 그래서 토지의 소유자는 갑이고 건물의 소유자는 병 등이면 갑이 병 등을 상대로 해서 토지를 인도해달라. 그러니까 뭐겠어요? 건물이 없는 채로 인도해줘야 되니까. 왜? 병 등이 점유하고 있으니까 건물의 소유자로서. 그래서 인도를 받으려면 건물을 철거하고 인도를 해주라 이겁니다. 그때에 병 등에게는 구체적으로 인정되는 권리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실체법상에 인정되는 권리가. 그런데 지금 기본적으로 갑은 무슨 행위를 했냐면 을에게 토지를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사용해도 좋다는 승낙을 해줬어요. 이게 선행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을은 그 승낙을 믿고 이미 건물을 지어서 누구에게? 병 등에게 분양을 해줬고 병 등도 토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당연히 건물을 샀겠죠. 토지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매수를 하거나 이런 바가 없기 때문에 그랬는데 갑이 병 등을 상대로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 그러면 다른 실체법상의 권리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될 게 무엇이냐 이겁니다. 선행행위는 토지를 사용하게끔 해줬다. 허락해줬다.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지금 후행행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철거하라고 한다. 건물을 그 토지에다가 지어서 소유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신의를 누가? 갑이 제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거를 철거하라고 그런다. 물론 갑에게는 철거 청구권이 분명히 소유권에 기해서 있다. 철거 청구권이라는 건 소유권에 기한 어떤 권리이기 때문에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방해 배제 청구권으로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소유권이 분명히 인정은 된다. 그러나 그 물권적 청구권을 그대로 관철시켜서 갑의 권리 실현을 인정하면 어떤 관념에 반할 여지가 있다. 그런 어떤 제공된 신의를 배반시켜서 정의관념에 반하게 될 염려가 된다. 그런 정도가 되어야만이 갑의 물권적 청구권의 권리 실현은 인정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리남용, 신의칙 위반 이제 그런 것들에 관한 문제인데 거기에서 보시면 그 신의칙이 적용될 수 있는 요건을 일반적으로 지금 쭉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그다음에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과의 관계는 그냥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 자, 아까 우리가 지난번에 미성년자 할 때 이미 했던 얘기인데요. 거기에 각주 101번, 102번 되어 있는 그 각주 102번의 본문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신의칙을 적용하게 된 결과가 강행 규정을 위반한 결과가 초래하는 경우에도
신의칙을 적용할 수 신의칙을 적용할 수 없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이미 신용카드 거래하고 관련해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미성년자가 자기 자신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 그 자체가 신의칙 위반이다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미성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취지, 그것도 좀 참고해서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신의칙의 구체적인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 파생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건 좀 결론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사정 변경의 원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과거에는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예컨대 6.25 동란이 막 끝나고 그때 당시에는 화폐 가치가 지금보다는 아주 달랐죠. 지금하고는, 그죠? 차이가. 그때 당시 뭐 10원이 지금의 뭐 훨씬 더, 그죠? 단위는 높은 어떤 그런 가치였을 겁니다. 그런데 화폐 가치가 이제 툭 떨어지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컨대 100원 주고 땅을 샀는데, 100원 주고 땅을 샀는데 그때는 이 100원이 예컨대 뭐 1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었다면, 이제 이게 계약이 제때 이행이 안 되고 쭉 시간이 지체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100원이 정말 지금의 100원처럼, 그죠? 50년대 후반, 60년대 초에 체결된 100원의 어떤 그 가치가 한 70년대 중후반으로 넘어오면 이게 뭐 1000원의 가치보다 더 없고 형편없는 가치로 떨어지니까 매도인이 그 대금을 수령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계약은 이행이 지금 되어가는 과정인데 매도인 입장에서는 이거를 팔고 싶지 않다. 그때 자기가 주장하고자 하는 게 뭐다? 사정 변경의 원칙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있느냐,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이게 문제가 되는가 하면 계약은 원칙적으로 어때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한 예외적인 상황, 해제나 취소나 무효 이런 게 되지 않는 이상은 뭐 해야 된다? 지켜져야 한다. 계약 준수의 원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법률의 규정에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서 계약 해제나 취소나 이런 어떤 무효가 되는 사정이 없다면 계약은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없다에 대해서는 우리 민법에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화폐 가치의 급락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정의 변경을 이유로 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느냐. 과거에 우리 판례는 어떤 입장이었냐면 인정할 수 없다.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하는 계약 해제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쭉 약간의 미묘한 변화를 거치다가 87페이지의 맨 아랫부분에 진한 글씨체로 되어 있는 그러한 요건이 충족이 된다면 사정 변경으로 인한 계약 해제를 인정할 수 있다.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결론이 이제 문제냐면 저 요건이 충족이 되었냐 안 되었냐를 검토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사정 변경, 그러니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만큼의 사정의 변경이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판례의 태도를 우리가 가만히 연역적으로 고찰을 해보면 과거에는 민법에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하는 계약 해제 자체가 안 된다라는 입장이었는 반면에 지금은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하는 계약 해제는 인정하지만 그런 정도의 요건이 충족이 안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87페이지에 보시면 법률행위 당시 계약이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의 변경이 있고 그 사정 변경이 당사자들의 법률행위 당시에 예견할 수 없어야 하고 그다음에 주장하는 당사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어야 하고 그 당초의 계약 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 내지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8페이지의 48번 판결이 이런 어떤 결론을 내린 그 사건의 개요입니다.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소유의 토지를 팔았는데 그 소유의 토지에 매수인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음식점을 짓고 싶었던 거예요. 음식점을 짓고 싶었는데 결국 음식점을 지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음식점을 지을 수 없게 되는 사정에서 그 매수인이 다른 거 다 주장하고 또 이것도 주장을 했던 거예요. 사정 변경되었으니까 계약 해제하겠다. 그런데 음식점을 건축하려고 하는 것은 누구의 사정일 뿐이다. 그 매수인의 주관적 사정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해제 못한다라는 얘기고요. 자, 90페이지로 조금만 더 할게요. 90페이지로 가면 모순행위 금지의 원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제가 사례로 들었던, 여러분들이 오늘 풀어보셨던 그 사례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선행행위로서 어떠한 행위를 했는데 그 선행행위에 반하는 후행행위를 했을 경우에 그 후행행위가 이제 권리의 행사인 것이죠. 그죠? 선행행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토지를 사용해서 건물을 지으라고 허락했던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모순되게 그 지은 건물을 철거하라고 하는 이러한 모순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 근데 이렇게 모순된다고 해서 당연히 권리남용이요 신의칙 위반이다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한다.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그죠? 그래서 그렇게 그 권리를 관철시키는 것 자체가 어떤 문제가 될 정도로 정의관념에 반하는 정도의 그러한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셨던 그 사례 문제는 우리 47번 판결이 그런 것들을 말해주고요. 48번, 49번 이런 것들도 신의칙 위반이 될 수 있다 돼 있는데, 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는 그 91페이지로 넘어와서 92페이지에 한 개 부분에 계속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뭐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죠? 92페이지 상단 부분에. 자, 그리고 51번 판결은 최근 2013년도에 나와 있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인데 노동 사건에서 통상임금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기존에 과거에 이제 쭉 판례를 보면은 강행 규정에 위반하는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 그죠? 권리 행사,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 미성년자가 자신의 법률을 취소하는 게 신의칙 위반이다. 그런 거는 강행 규정의 취지를 몰각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뭐 하면 신의칙 위반으로 취소권을 부정하면 강행 규정 취지를 몰각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취소권 행사가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을 했는데, 여기서는 그 2013년도 그 통상임금 사건에서는 그런 기본적인 원칙적인 입장이 있으면서 예외적으로 신의칙을 적용해서 신의칙 위반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판결이 하고 있습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자, 92페이지에 보시면 다수 의견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가에 보시면 가호에 쭉 보시면 그 세 번째 줄에 네 번째 줄에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니까 강행 규정 위반했을 경우에 그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떤 강행 규정의 취지를 몰각할 그러한 우려가 있는 신의칙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원칙인데, 다만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런 어떤 신의칙을 적용해서 무효화시킬 수 있다, 또는 취소하거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런 취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냥 그거는 간단히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94페이지에 실효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효는 구별하실 게 뭐냐 하면, 실효는 구별하실 게 이게 소멸시효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멸시효라는 거는 권리를 가지는 자가 그 권리를 장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인해서 그 권리자의 권리를 소멸시켜버리는 제도가 소멸시효 제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얼마인가에 대해서는 예컨대 10년, 20년 또는 1년, 3년 이렇게 법률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채권을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가 소멸시효 제도인데, 여기 실효의 법리는 뭐냐면 그런 어떤 기관의 경과하고 상관없이 그 소멸시효 기간의 완성으로 권리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가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서 상대방 입장에서, 권리의 상대방, 의무자 입장에서 쟤는 나에게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구나라는 신뢰를 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뢰를 품고 있는 자에게 그 신뢰를 배반해서 권리자가 느닷없이 권리를 행사하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러한 권리의 행사가 뭐에 반할 정도가 되면, 정의관념에 반해서 그런 어떤 현저한 신의칙 위반이 인정된다고 하면 실효의 법리를 적용해서 권리 행사를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당연히 뭐는 아니다, 신의칙 위반은 아니다. 다만 그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살펴야 된다는 얘기고,
뒤에 권리남용 금지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권리남용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역시 마찬가지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권리를 남용하면 안 되는데 일단 권리가 있는데 그죠? 실체법상의 권리는 분명히 인정되긴 하지만 다만 그 권리가 행사의 요건도 충족이 되긴 하지만 그거를 행사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자기 자신에게는 이득이 안 되고 그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이 권리남용 금지하고 관련해서는 즉 권리가 남용이 될 수 있는 그 어떠한 경우에 그러냐 이 문제하고 관련해서는 그 권리 행사자에게 권리자에게 뭐가 주관적으로 그러한 요건이 필요한가 이겁니다. 주관적으로 즉 뭐냐 하면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런 권리 행사에 이익이 없고 상대방에게만 전적으로 손해를 끼치게 할 그러한 목적이 반드시 주관적인 의도가 필요한가. 학설상에 좀 논란은 되는데 판례는 이제 판례의 입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우리 학설은 논란이 좀 있습니다. 어떤 학설은 판례는 주관적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이런 입장에 판례가 있다라고 학설이 이해하는 견해도 있고요. 어떤 학설은 우리 판례는 원칙적으로 주관적 요건 즉 자기 자신에게는 이득이 없고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만 권리 행사를 하려고 하는 거 이러한 요건을 필요로 한다고 하는 입장 그렇게 판례가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고 학설이 이해하는 견해도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제 개인적으로 보면은 일단 주관적인 요건은 필요하다라고 우리 판례가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예외적으로 주관적 요건이 어떤 그 권리자의 행위를 통해서 추단되거나 아니면 경우에 따라 예외적으로는 예컨대 상계권의 행사나 아니면 그 특허권 이런 부분하고 관련지어서 주관적 요건을 굳이 평가하지 아니한 그런 사례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판례의 내용을 좀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좀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일단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을 끝내는 것으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대리 부분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